안녕하세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국제치료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유병욱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벌써 거의 2년이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은 7월 중순인데 우리 고양시민 여러분들을 제가 인사드린 거는 8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4차 유행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는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감염 질환이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건강 면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 6일 1차, 5월 26일 2차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예약이 진행되고 있고 8월 말경이면 50대 분들뿐만 아니라 만 18세에서 49세 분들도 예방접종이 예약 또는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이렇게 열심히 맞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2009년 H1N1 신종플루 때죠. 그때 신종플루 때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놀라실걸요? 1년간 확진된 사람이 76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현재보다 그렇게 많았어요. 예방접종을 기다리시다가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2009년을 기억을 못할까요? 그리고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는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게 될까요? 자, 때는 2015년입니다. 중동 지역을 출장 갔다 왔던 어떤 한 분이 본인의 이상한 감기 증상을 갖고 삼성의료원 평택 인근의 병원을 다니면서 총 38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벌써 그걸 또 잊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 벌써 2021년인데요. 횟수로는 3년째, 지금 만 2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19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고 어떤 교훈을 남기게 될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과거에 H1N1 신종플루 관련된 부분,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벌써 다 잊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는 벌써 횟수로 2년째 거의 24개월째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면역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로나19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대구 경북, 2020년 5월에 이태원발, 그리고 2020년 8월 중순에 대규모 집회,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던 3차 유행이 지속됐던 거, 그리고 2021년 6월 말 7월 초부터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통계적인 걸 봤을 때 현재 7월 중순인 경우에는 하루 1,500명, 1,600명이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로 예전에는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집단 발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위험군 그리고 장년층 고위험 질환을 가진 분들한테는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2021년 7월 중순 현재는 고위험군과 60세 이상에서의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바로 뭐죠? 변이 부분입니다. 이 변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본인의 자손을 퍼뜨리고 싶어 해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도 H1N1과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9년 전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을 일으켰던 H1N1이라고 불리는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의 하나는 지금도 매년 찾아오는 독감 바이러스 중에 하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2009년에 새롭게 발생되었던 누벨 H1N1는 그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신종 변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H1N1이 없었냐고요?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바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매 1,000만 명의 사망을 이끌었던 것도 H1N1인데 이 드라마 아시죠? 나는 너를 만나서 해서 점 하나 콕 찍고 나타나서는 같은 배우가 다른 연기를 했던 거. 실제로 이 바이러스들은 약간 점을 찍는 거 말씀드렸지만 이 DNA의 시퀀스라는 것을 조금씩 변경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옵니다. 기존의 것들은 우리 몸의 면역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반응이 가볍게 지나가거나 또는 큰 병을 만들지 않죠. 하지만 2009년도에 새롭게 점을 찍고 나타났던 H1N1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H1N1뿐만 아니라 H3N2, 빅토리아형, 야마가타형.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이 요즘에 몇 가를 맞죠? 4가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가 H1N1, H3N2, 야마가타, 빅토리아 이 네 가지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거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요? 그런데 사르스, 메르스 지금 유행하고 있나요? 유행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치명률이 높은 경우에는 감염된 숙주가 일찍 사망하거나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차단이 됩니다. 즉 전파가 잘 되질 않아요. 바이러스는 본인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증상은 조금씩 약해지고 전파력이 강해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본인의 자손을 퍼뜨리기 쉽죠. 즉 H1N1 같은 일반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높지 않은 대신에 생명력이 길고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를 보면 일부 연구에 따라서는 코로나19의 변이형이 치명률이 높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도나 또는 브라질, 기타 제3세계에서 이 의학적인 치료가 어려운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도 잘 안 되고 산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델타 변이라고 불리는 것이 확산되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렇죠. 증상은 약해지고 치명률은 약해지니까 감염돼서 발병된 사람이 증상이 없이 돌아다녀서 전파력이 빨라지는 현재 2021년 7월에서 8월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4차 대유행은 델타 변이, 인도형 변이라고 불리는 델타 변이를 위해서 코로나19의 감염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지금 유예됐다가 2021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7월 중순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서울이나 우리 고양시 시민께서 계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4단계가 진행돼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이 같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아마 7월 중순부터는 비수도권 전 지역 또 제주도라든지 강릉, 부산 이런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모는 지역인 경우에는 더 높은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걱정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은 완화될 기대감에 사람도 좀 더 뽑고 예를 들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 더 많이 준비하셔서 손님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경제를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특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좀 약간 우스갯소리 같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자체가 맞아요. 그냥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다만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라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해외 상황을 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갑자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본인이 감염이 돼서 7월 27일 현재 격리에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이스라엘에 대해 걱정을 했던 부분이 너무 앞서고 비의료인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우리는 극복했다는데 코로나19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는 우리 고향 시민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천천히 안전하게 70% 이상의 예방접종이 진행됐을 때 전 세계적인 유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예방접종 다 마치고 우리는 끝났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 변이가 되는데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19일 현재 이스라엘은 화이자 예방접종 2차를 맞았던 분들도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됐다고 걱정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중증률은 낮아지니까요. 그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예방접종이 한국도 포함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그도 캐나다를 비롯해서 선진국 등에서는 예방접종 열심히 하고 많이 진행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예방접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유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북반구는 지금 펄펄 끓고 더운 여름이지만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브라질, 남미,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이런 남반구의 대표적인 국가에 많은 통계를 봐도 코로나19는 다시 재유행하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가 돌아가면서 예방접종이 진행되지만 계속 유행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변이인데요. 변이 무서워. 변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 한번 볼까요? 치명률은 높은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처럼 감염력이 잘 되는 바이러스에 합쳐져서 인류가 멸망한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 고향 시민 여러분,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스는 2003년 이후로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데믹, 즉 사우디와 중동 지역에서만 일부 발생하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건 2015년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오셨던 한 사업하시는 중년의 남성분이 본인이 증상이 있고 교육받은 바가 있으니까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격리를 요청하고 혼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아 나으신 분이 있어요. 지식 덕분이었죠. 즉 메르스 등은 변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반면에 치명률이 높아서 감염되면 사망하는 경우가 높죠. 감염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거나 격리가 되니까 남들에게 퍼지지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현재 델타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변이들이 나오는데 현재 외신들을 보면은 뭐 치명률이 올라가서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알려진 바는 변이는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변이가 때문에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하면 변이로 인해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변이는 계속 될 거고요. 변이에 대해서 너무 놀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된다면 바이러스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증상은 점점 치명률이 점점 낮아지고 다만 모르는 사이에 접촉하면서 더 많은 분이 감염된다는 거죠. 실제로 국가별로도 나온 걸 보면은 델타 변이가 주가 되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아직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도 델타 변이가 주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겠지만 변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나오는 이 6월 27일부터 7월 3일 강의를 보실 때는 한 달 전 데이터일 텐데 이 데이터를 봐도 변이가 벌써 50% 이상 나온다는 것은 아마 8월이나 9월 달에는 변이주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아마 우세주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사람 간의 전파가 증가하고 전파력이 증가하지만 감염의 중증도가 일부 감소한다고 하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에서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 무서우시다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 발마비레밥 뭐 등 여러 가지 이런 항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반응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되다 보면 치료제에 잘 반응 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력이 좋고요. 우리가 돌파 감염,
너무 무서우시죠?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돌파 감염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독감 예방접종 했던 사람도 독감 걸리잖아요. 그러네요. 돌파 감염 신문이나 TV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을 텐데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한 사람이 노출돼서 감염됐다는 얘기지 그걸로 큰일 났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 감염되면 좋지만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3월 6일 1차, 5월 26일 2차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2번 완료했는데요. 아마도 올 11월이나 12월에는 파이자나 모더나사의 예방접종을 한 번 정도 맞습니다. 추가 예방접종을 할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2009년 H1N1 신종플루 때 처음 예방접종 받는 어린이들이나 또는 고령층의 경우는 독감 예방접종 2번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년 추가를 맞았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 그때 내가 첫째를 낳았었는데 사실 제 둘째가 2009년생인데 둘째가 그렇게 맞았었고 저 빼고 모든 식구가 신종플루에 걸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 예방접종하면서 하죠. 실제로 이 변이주에 대해서 모더나나 파이자사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 보면 아직도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나와 있고 제가 2번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주에서 59.8%라고 하는데 이거 80%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이주에 대한 우리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도로 진행되는 걸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로 50%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하면 내가 인터넷을 봤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맞습니다. 그분들 의견들도 다 존중할 만하죠. 그렇지만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99명이 치료해도 효과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99명 외에 한 명에서 효과가 있거나 한 명에서 나빴던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과서고 실제로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8월 말 9월 초에 승인을 받을 예정인 노바백스사 모두 다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연구된 바 델타 변이까지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좀 이따 예방접종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방접종의 목적은 뭐라고요?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 바이러스 들어가도 감염돼요. 감염이 됐을 때 발병되지 않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 발병이 됐지만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2차적 목적인데 2차적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접종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저처럼 2번 다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1차 예방접종을 끝내신 분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광클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클릭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텐데 예방접종 다행인 거는 지금 겨울이 되기 전에 건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섭씨 18도에서 24도 사이 이전에 추석 전후로 해서 예방접종이 제가 계산할 때는 3천만 명 정도가 최소 1차 그리고 그중에 1,500만 명 정도가 2차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럼 예방접종이 잘 되는 거는 나라가 준비를 잘해서 의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방접종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덕분에 잘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20, 30대에서 20%는 죽어도 안 맞는다고 안 맞는데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초기에 20, 30대 젊은 분들부터 놓았댔는데 한국은 왜 어르신들, 만성질환자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집단 시설, 뇌질환, 치매, 정신건강질환 관련, 호흡기 질환, 당뇨, 중증 당뇨, 중증 뇌혈관, 중증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더 빠른 면역 반응으로 사망했다는 증거 때문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의료진, 그 다음에 소방관, 경찰, 사회 필수 인력, 그리고 1차 코로나 대응 요원 및 이 사회를 돌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 예방접종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역사단의 전파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은경 청장 등이 얘기를 했죠. 집단 지성. 한두 명이 결정한 상이 아니거든요. 집단 지성이 같이 결정해서 우선순위 상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해서 지역사회에서 중증도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방접종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직접 제가 예약해서 해드렸어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시점이면 네 분 다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하셨을 텐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장인어른은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잘 해서 1차 또 2차도 7월 중순에 완료했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조금 놓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늦게 신청하셨더니 맞습니다. 중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다 떨어져서 화이자로 바꿔서 예방접종을 진행을 해서 1차 예방접종 하셨고 8월 7일 날 2차 예방접종 예정이시니까 아마 이 강의가 나갈 때는 다 끝나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17일부터는 저희 어르신 네 분은 예방접종이 끝난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거 예방접종 예약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코로나 바로 최전선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접종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뭐 막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통신사 본인 인증하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확인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서 들어가더라고요. 문자도 오고 맞춰서 준비하고 예방접종 전 2, 3일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 전화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시라고. 그리고 예방접종 하러 가셔서 충분히 상담하시고 접종하시고 쉬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사 예방접종 이후에 저도 맞고선 첫 번째 예방접종은 굉장히 좀 고생한 편이었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VITT, Vaccine Induced Thrombocytopenic Thrombus 갑자기 왜 영어를 쓰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신으로 인해서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혈전이 올라가는 것들이 예방접종 4일부터 28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소화불량과 관련이 발생하는 복통, 다리가 붓거나 또는 온몸에 갑자기 멍이 드는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 의료기관에 전화하시고 방문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앱 등으로 해서 부작용 등을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를 녹화하는 이날이 바로 우리나라 고3하고 고등학생을 돌봐주시는 선생님, 교직원분들이 파이자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가 나왔죠. 모더나나 파이자사의 예방접종은 메신저 RNA 방식인데 10대와 20대, 30대의 젊은 분들 중에서 심장에 근육의 염증을 생기거나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염증이 생기는 심근형 심막염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마치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으면 거기 간 손상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이런 라벨이라고 하는데 거기 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모더나나 파이자사의 메신저 RNA 예방접종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근육통, 심장의 통증, 호흡곤란 또는 갑자기 생기는 두통 등이 발생한다고 하면 여전히 똑같이 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다행인 거는요. 아스트라제네카사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도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 제휴를 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예방접종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더 마음이 드실 텐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물류센터를 통해서 냉장통으로 안전하게 되니까 코로나 백신의 유통은 믿으셔도 된다고.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전량 폐기합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열심히 예방접종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례를 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저는 이스라엘 옆에 나라 팔레스타인에 일을 하느라고 몇 번 가봤는데 나라가 굉장히 작거든요.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량 예방접종이 짧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만 예방접종이 조금 도입되는 게 지연되면서 많은 불편감을 얻고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준비만 되면 하루에 100만 명씩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식과 힘이고 의료 시스템의 완성인데 이 현황 가지고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뭐 몇 퍼센트 이런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적인 환상이에요. 지속적으로 예방접종하고 현황에 너무 따르지 마시고 안전하게 나와 우리 가족이 예방접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백신을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사실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으세요? 아스트라제네카. 그쵸? 무슨 얘기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죽는다. 아마 2021년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상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일 겁니다. 아주 꼬명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아주 아재 백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뭐 맞으면 죽는다.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제가 2020년 11월에 아프리카 DR 콩고에서도 대한민국 외교부 일로 갔었습니다. 그 와중에. 왜냐? 코로나 진단센터랑 예방접종을 위해서 도와주러 갔는데요. 아프리카 분들은 예방접종이 어떻게 생긴지 아직 구경도 못했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개발되는데 약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소 2023년 정도 돼야 예방접종이 진행될 걸 했는데 모든 임상의 과정들을 생략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예방접종들은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정식 승인을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큰일 났네요. 아니요. 이미 예방접종을 맞았죠. 이거는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된 거에 대해서 임시 승인이 난 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예방접종들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료 기술입니다. 지금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11번가? 뭐 쿠팡? 뭐 이런 걸 하는 회사 주인이 있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우주선 타고 관광을 갔다 왔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이제 우주로 여행을 가는 시대예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나와야 되지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령에 따라서 맞는 것이 진행됩니다. 혹시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아직 만으로 50은 안 됐습니다. 이제 곧 되는데요. 정리영 청장님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발표 낼 때 제가 모 방송사에 앉아서 생방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손해난 기분은 없냐고요? 아니요, 저는 두 번 다 만 50세 미만에 맞았죠. 하지만 만 50세 미만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오해하고 화를 내요. 나에게 왜 싸구려 예방접종을?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스웨덴 회사고요. 제네카라고 하는 영국 회사를 합병한 건데 아스트라라는 회사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돈을 벌지 않는 조건으로 예방접종을 개발하겠냐 그래서 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파이자사나 모더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로열티만큼의 가격이 떨어진 거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0세 미만은 못 맞는 반쪽짜리 백신을 왜 맞으라고 하느냐? 왜 맞았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요. 현재 만 18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별로 예방접종의 수급 현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 1차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현재는 전부 다 권고해서 파이자나 모더나사의 예방접종을 하는 교차 예방접종을 승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메신저 RNA 방식과 또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인류가 2021년 8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 그리고 순번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자사 예방접종은 2번 맞고 3주 간격입니다. 간편해서 좋습니다. 모더나사 예방접종은 2회 맞고 4주에 끝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저는 11주 간격으로 맞았는데요. 이게 간격이 그 수급 현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원래 개발될 때는 4주 간격.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6주에서 12주 간격을 맞았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보세요.
파이자사는 20달러, 모더나사는 25에서 30달러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3달러. 갑자기 버거킹 광고가 생각났는데요. 4달러. 그렇죠? 햄버거 광고 생각나니까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비밀 말씀드렸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열티를 받지 않고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 할 회사 손들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국의 M 뭐라고 하는 사가 하려고 그러다가 나 그래 못하겠어 했다가 이 스웨덴의 아스트라는 회사가 정말 이 사회적 공헌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손을 잡고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에 값싸게 많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조금 여유 있는 나라에서 도네이션 우리가 돈을 내면은 그거를 모아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나갈 때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는 원래 벨기에 회사인데요. 얀센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샀어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프랑스, 벨기에의 기술력에 미국의 자본력이 결합돼서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이거 좀 찝찝하지 않을까 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게 밝혀졌거든요. 다만 이것도 앞으로 연구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강화된 예방접종이 나올 거로 생각됐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비형간염 예방접종 안 맞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비형간염 예방접종 안 맞은 사람 없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자마자 맞는 게 비형간염 예방접종이거든요. 실제로 응행 하고 태어나서 72시간 안에 맞습니다. 우리 애는 안 났다고요? 아니에요. 다 맞으셨어요. 그러면 비형간염 예방접종 할 때 예방접종 맞아 우리 애기가 큰일 날까 봐 걱정해서 출산을 하시고선 산모분께서 나는 우리 애기 비형간염 예방접종 절대 안 맞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다 맞잖아요. 이게 원래 예방접종이에요. 바로 이 비형간염 예방접종의 제조 방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게 바로 노바백스 회사에서 나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무슨 나방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나방에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세포를 뽑아서 값싸게 빠르게 증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접합형 백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싸고 비교적 그리고 부작용이 아주 적은 대신에 면역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거기에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데 면역 증강제를 뭘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들어보셨죠? 사포닌 하면 생각하는 뭐죠? 인삼 도라지. 맞아요. 실제로 인삼의 그런 약 효과를 내는 진세노이드 말고 사포닌 성분을 이 노바백스사에서 면역 증강제로 사용됐다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좀 더 환영받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층 만 6세 이상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승인이 노바백스사에서 제일 처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스프리트 V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기고요. 그러면 오늘 뭐 공부를 많이 할 건 아닌데 메신저 RNA가 뭔지는 공부를 하고 가야죠. 왜냐면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메신저 RNA 예방접종을 맞고 아기를 가지면 기형아가 생겨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있으시죠? 아휴 답답합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메신저 RNA는 뭐냐면 바로 지도만 전달하는 거예요. 작은 단백질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긴 거야. 치료하는 방법의 길이 뭐야라고 지도만 전달하는 거예요. 메신저 RNA는. 근데 이 지도를 전달하는 게 몸에 들어가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세포를 전달하는 그 기술이 문제였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싸서 전달하는 지질막이 결국은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현재 독일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세 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사실 바이오텍이 독일 회사인데 미국의 파이자사랑 합병이 됐으니까 이제 미국 회사로 봐야 되고 모더나는 미국 거죠. 근데 독일의 또 다른 회사가 지금 이 지질막을 개발해서 세 번째 메신저 RNA가 백신이 승인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신저 RNA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안정성입니다. 이거 들어가서 우리 DNA가 바뀌어가지고 애가 안 생기고 기형아가 생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DNA를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DNA 백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발 중입니다. 이거는 메신저 RNA, 즉 뭐라고 했죠? 뭘 전달한다고요? 코로나19를 이겨주세요라고 하는 비밀 지도.
찾아가는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지도가 몸에 들어가서 내 몸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예방접종 만들려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독감 예방접종 만들려면 계란이 필요하다. 유정란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실험실 내에서 캐리어라고 하는 거에 집어넣고 증식시켜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이가 생겼을 때 그 DNA를 스캔스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새로 만드니까 6개월 만이면 바로 변이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보이는 부분에 요런 것이 코로나19야 라고 하는 지도, 요거만 딱 떠낸 거예요. 현상수배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요렇게 막을 싸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럼 막은 사라지고 현상수배범 사진 또는 지도 요것만 가서 우리 몸의 면역지를 톡톡 건드려요. 앞으로 이렇게 생긴 나쁜 놈 오면 공격하세요라고 현상수배 사진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도만 보여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찾아가야지만 보여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놈이 들어왔을 때만 공격하게끔. 그렇구나. 그러면 말도 많고 탓도 많다고 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일부를 유전자를 떼어서 유전자를 실제로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나 또는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심어 넣어요. 이게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고 하면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에 탈을 쓴 녀석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순한 녀석인데 탈만 씌워가지고 찾아가게 하고 몸에 돌아다니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이 순한 녀석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탈만 쓰니까 밖에서는 야 저거 나쁜 놈이야 인지하게끔 해주는 그게 바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이 옥스포드에서 만들어진 양식이 그림처럼 보면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유전자 코드의 일부만 뽑아서 착한 바이러스 모양에다가 탈만 씌우는 거예요. 탈만 씌우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면역체들이 저거 나쁜 놈이야 기억했다가 다음에 이런 탈을 쓴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귀신 같은 녀석 코로나19가 들어오면 공격해서 없애고 중화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메신저 RNA는 뭐라 그랬죠? 바로 현상수배범 사진만 갖고 들어갔다가 사라지거나 또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 이 바이러스를 찾아가는 길만 알려주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도를 줬을 경우 현상수배범 사진을 줬을 경우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젊은 층에서 심장의 근육이나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지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경우에는 이 벡터 자체가 우리 몸에서 혈소판 숫자를 줄이면서 또 혈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누구에게서? 젊은 층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연령, 나이,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중학생이 맞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지만 젊은 층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50세 이상에서는 문제가 커지니 그쪽에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부터 맞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연령과 기타 성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진 예방접종. 풍진 예방접종 누가 맞죠? 결혼을 앞두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분들이 풍진 예방접종을 맞아서 임신 중에 풍진이라는 합병을 막기 위한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죠?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1번 첫 번째 날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예방접종을 맞고 그날 예방접종하고 토요일날 바로 생방송에 나가고 일요일날 생방송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괜찮습니다. 예방접종 같이 맞으십시다.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연구 결과를 봐도 젊은 층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익이 적지만 60세 이상,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인한 두통이라든지 불편감보다 얻는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행인 거는 수급 현황이 좀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많이 우리가 수급하고 있지만 50세 이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은 층에서 하고 그 만 49세부터는 아래쪽은 메신저 RNA 방식이나 접합 백신이나 노바백스를 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계신 분들은 아주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개발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나 사백신의 시노팜, 시노젠 또는 러시아에서의 스프리트 V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렇죠 기부해서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될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혈전 관련된 부분을 봐도 실제로 젊은 여성층에서 경구 피임약을 먹거나 60세 이상에서 담배를 피거나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혈전 발생 빈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하고요. 그렇지만 5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이지 예방접종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절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만 18세 이상에서 전연령층에서 예방접종합니다. 자, 나방 얘기가 나왔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나방에 있는 바클로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재조합한 다음에 훅 빠르게 들려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노바백스사에서 개발된 예방접종입니다.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야, 정말 기술이 죽이죠. 요거만 딱 뽑아가지고 싹 둘러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면역이 약하니까 면역 증강제를 뭘 사용했다고요? 사포닌.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예방접종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승인받은 것이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요 네 가지가 현재 2021년 7월 중순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노바백스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그냥 단순히 위탁 생산이 아닌 기술 제약 생산이라고 하는 CMO 방식보다 더 나은 앞으로는 이제 같이 개발하는 것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월 말 9월 초쯤에 승인을 받고 추석 전후에서는 노바백스사 예방접종도 진행되지 않을까. 여기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중국 예방접종 믿어도 되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예방접종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입니다. 저는 특정 나라를 비하하거나 특정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에 효과성이 낮고 적을 수는 있지만 개발되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받을 것과 생산되지 않아서 도태될 것은 지나가면서 나타날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된 게 없거든요.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것을 국가에서 집단지성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 풍린 예방접종은 젊은 여성, 가임기 여성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이상 발음 꼭 신고하십시오. 내가 신고해서 좀 국찬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은 변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통, 구토, 두통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2차 아스트라 예방접종 맞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1차 맞고는 솔직히 한 2박 3일 머리가 아프고요. 어우 막 미심미심거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일째 될 때부터는 괜찮아졌습니다. 자, 고양 시민분들 위해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자, 준비된 퀴즈 준비되셨나요? 문제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증상이 심하면 항체가 더 잘생겨서 면역이 생긴 거고 예방접종 후에 증상이 전혀 없으면 면역 반응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 정답은 노입니다. X예요. 실제로 이 증상하고 항체 생긴 거는 관련이 없답니다.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님 등이 연구해 바에 따르면 증상과 실제로 혈액 검사로서의 항체 형성과는 관련이 없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얀센사에서 나온 예방접종 1차 한 번 맞고 끝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어떤 사람은 나 죽을 뻔했어 그랬는데 아무렇지 않았던 분은 죽을 뻔했던 사람보다 항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 증상이 있다 그러면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 정부에서 시책을 변경하거나 하는데 좋습니다. 실제로 사망하신 분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사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만성질환자 고령층이 맞으면 더 많이 죽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연 사망하는 그런 통계적 측면을 봤을 때 실제로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사망 사건이 직접 연관성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아닌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도 만 60세 이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 중순 현재 60세 이상에서 187만 명이 아직 접종 안 하셨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 계신다고 하면은 편하게 본인에게 잘 맞는 예방접종을 진행하시면 좋고 아마 예방접종 순서가 밀려서 10월 말 11월 달에 하시게 될 텐데 면역 반응이 조금 덜한 노바백스사 예방접종 또는 나는 무조건 화이자만 맞아야 돼 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소원 이루셨어요.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메신저 RNA 예방접종 하셔도 되고 본인에게 맞는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인관성이 인정된 건 현재까지는 한 명이거든요. 따라서 예방접종 하시고 특히 혈전 관련돼서는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얀센사 예방접종을 맞고 5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백신으로 인해서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혈전이 발생되는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치료해서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돌파 감염이 무서우신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노출되셨던 분 중에 접종하신 분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모르거나 아니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노출됐으나 감염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노출돼서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실제로 한 번도 예방접종 안 한 사람처럼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큰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파 감염은 이미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에서도 많이 겪어봤다. 독감 예방접종 했지만 독감 걸린 분도 계셨거든요. 에이 이게 뭐야.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 안 하셨을 때 독감 걸렸을 때의 증상과 합병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돌파 감염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접종해도 소용없는 거 왜 해? 하시는 게 아니라 감염을 하셔서 중증으로 이완되거나 또는 치명률을 낮추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미국도 돌파 감염 많고 실제로 많이 발생됩니다. 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마무리를 들어가자면 임산부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사에서 이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약처 FDA에서는 임신 전 기간에 예방접종 가능.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임신 26주에서 37주 사이에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면 위험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실제로 수동 면역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렇습니다. 항체가 전달된다는 점. 그리고 임신, 출산 전후에 면역이 떨어지는 시점에 코로나19에 노출이 되면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독감 예방접종 언제 하시죠? 맞아요. 바로 임신 26주, 27주에서 36주, 37주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감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거는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도 아니고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뀐 거고요. 실질적으로 접종 후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발열 등의 일반적인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이 태아나 또는 조기 출산의 위험성을 올린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만 12세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진행될 텐데 이것이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에서 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될 때는 아마도 9월 이후에 노바백스사 예방접종이 나와서 논의가 되면서 진행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만 18세 모더나, 만 16세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 준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됐고
파이자사의 만 12세, 15세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하게 권장하진 않는다. 예방접종을 하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의 순서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 예방접종의 부작용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예상치 않은 흉부의 통증, 호흡곤란 또는 반점이 나타나거나 발열 등이 발생하면 심근염 또는 심낭염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꼭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증상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없이 빨리 예방접종을 받았던 기관이나 정부 당국에 알려야 되는데 보통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벡터 박싱의 경우에는 요 하지 무릎 이태로 해서 꽁꽁꽁꽁 출혈 반점이 생기거나 부풀거나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두통이 있거나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혈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2021년 7월 19일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8월 말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4차 유행이 좀 줄어들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방접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렴규균 예방접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렴규균 예방접종 어렸을 때 맞기도 하지만 60세 이상의 사망의 대부분이 실제로 폐렴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폐렴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 폐혈증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방접종이 우리나라에는 벌써 3개 회사에서 이미 들어와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고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3가 예방접종이 무료로도 하고 있어요. 모르셨다고요? 자, 빨리 주민등록증 꺼내셔가지고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만 65세 이상에서 국가에서 평생 한 번 무료로 해주고 아닌 분들은 13가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성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올 겨울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같이 예방접종했을 때는 노인의 사망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2차로서의 폐렴의 예방 효과도 갖는다고 하니까 절대 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면역하면 생각나는 질환이 있죠. 이상하게 여름에 더 많아요. 맞습니다. 대상포지입니다. 대상포지는 헤르페스라고 하는 병인데 헤르페스 하면 이게 입술 터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얘의 친척인데요. 얘는 이 등, 척수, 신경에 숨어 있다가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실제로 헤르페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슬금슬금 기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영국에서는 싱글스라고도 불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이 대상포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오늘 고양시민분을 위한 두 번째 상식 퀴즈 갑니다. 수두에 걸린 사람은 평생 수두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수두에 걸린 사람은 또 걸립니다. 왜요? 대상포진이라는 다른 형태로 발현됩니다. 어려서 수두 예방접종이 지연됐거나 또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 몸에 신경절에 있다가 기어 나오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의사들도 이거 안 된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게 되면 전신 반응으로 나타나고 열이 나면 수두고요. 우리 몸에 자고 있다가 신경절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통증을 일으킨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이 그림과도 같죠. 근데 이것들은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포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스트헤라픽 노랄지아 대상포진 후 합병증후의 통증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밤새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실제로 대상포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고 당뇨병들도 많지만 예방접종이 100% 이 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방접종이 대상포진 후 발생되는 통증을 많이 경감시키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코로나로 너무 비슷하네요. 1차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합병을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즉 우리의 건강 면역을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찾아뵙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방역적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비대면 녹화를 해서 진행하는데 가능한 생방송하는 것처럼 제가 찾아뵈려고 노력했거든요.
자, 코로나19는 실제로 서울대학교 오명도 교수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점점 독감처럼 변할 거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어우 무섭죠? 근데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감기예요. 실제로 1880년도에 러시아를 강타했던 독감이 현재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처음이어서 두렵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 돌아가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1910년대의 일제강점기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망자에 대한 보고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나갔어요. 지금은 뛰어난 과학기술과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의 발달으로 해서 과도한 언론 보도, 제가 언론인 분들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면서 일반인들 분들께서 혼돈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방접종은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의료기술입니다. Why not? 왜 우리가 거부해야 되나요?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하시죠? 자, 코로나19는 우리가 같이 극복하면서 일상 속에 독감처럼 변할 거고 앞으로는 고위험군에서 예방접종을 매년 하다 보면 아마도 코로나19는 우리 기억 속에 H1N1 신종플루나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라질 거로 사라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또 다른 위기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뵙거나 상황이 좋아져서 마스크 쓰고라도 찾아가서 직접 강의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세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